서울의 늦가을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도윤은 또 한 번의 불합격 통보를 받고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지 1년 수십 번의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치며 그의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회사 건물이 보이는 대로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도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전공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교수님의 추천서도 받았으며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마지막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던 그때였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도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장인 전자술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가게 앞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박스를 놓칠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취업 실패의 상실감도 잠시 잊은 채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박스를 받아들자 노인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노인은 도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온갖 전자제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정교한 도구들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수리 중인 기계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최신 가전제품부터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까지 시대를 초월한 전자제품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은 도윤은 문득 작업대 위의 회로기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신형 로봇 청소기의 메인보드였습니다. 도윤은 학부 시절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제품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교한 손놀림으로 회로기판을 살피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학생은 이런 걸 아나?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봇공학을 전공했다는 말과 함께 도윤은 자신이 파악한 회로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던 표정에 잠시 관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기술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노인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장인호였습니다. 40년 넘게 전자제품을 수리해온 그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윤은 장인호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의 전자제품은 물론 과거의 아날로그 기기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그의 지식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윤은 노인의 피로한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무거운 숨소리가 건강이 좋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도윤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인호의 수리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취업 준비의 압박감도 잠시 잊은 채 도윤은 오늘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장인호가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은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인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장인호는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윤이 가져온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장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도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은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틈틈이 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장인호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지만 점차 도윤은 더 많은 일을 배우고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제품을 옮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수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윤의 로봇공학 지식은 새로운 전자제품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젊은이의 신선한 시각과 현대적 지식을 반겼고 도윤은 장인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세대를 뛰어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도윤은 장인호가 몰래 병원 진료 기록을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인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었고 늦은 저녁까지 수리일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서 도윤은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배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수리점 앞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뭔가를 들고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도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오래된 진공관 앰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 앰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장인호의 말에 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장인호의 표정에 놀랐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그의 얼굴에 따뜻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신사는 곧 자리를 떴고 장인호는 그 앰프를 조심스럽게 작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물건이네. 지금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도 없어졌어. 장인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기계에 관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인호는 평소와 달리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한전자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장인호의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전자의 수석 연구원이었고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무너졌고 그는 작은 수리점을 열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깊은 지식과 경험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윤은 장인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수리 기술을 넘어 제품 설계의 철학,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까지. 장인호는 도윤의 로봇공학 지식에 실제적인 경험을 더해주었고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메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장인호의 작업실 구석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인호가 외국인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배경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네. 장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던 그 청년은 장인호에게 전자공학의 기초를 배웠고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장인호의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리점을 찾는 손님들도 도윤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젊은 청년이 노장인의 곁에서 일하는 모습은 드문 광경이었지만 도윤의 성실함과 배우려는 자세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최신 전자제품의 수리에서 도윤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고 장인호는 그런 도윤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도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호의 가르침은 그에게 기술과 사람,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편 장인호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추운 날씨는 그의 관절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도윤은 더 많은 일을 도맡아 하려 했지만 장인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부터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일이 내 삶이야. 그의 말에는 한평생을 바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장인호가 혼자 야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로봇 완구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근처 고아원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수리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장인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수리점을 찾는 이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모습에서 도윤은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며 수리점을 찾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고장난 난방기기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도윤과 장인호는 더욱 바빠졌고 그들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완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장인호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도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호는 도윤에게 낡은 공구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장인의 평생을 담은 유산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취업 사이트를 열어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장인호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간 도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장인호가 작업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장인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폐렴이 악화된 상태였고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일체의 작업을 중단하고 입원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병원과 수리점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입원한 장인호를 간호하는 한편 밀려드는 수리 의뢰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장인호에게 배운 기술과 자신의 전공 지식을 접목해 대부분의 수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점의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장인호는 병실에서도 수리점 걱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골 손님들의 물건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 수리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차림의 그는 능숙한 한국어로 장인호를 찾았습니다. 도윤이 장인호의 입원 사실을 알리자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이일렉트로닉스의 CEO 마이클 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정은 장인호의 옛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 장인호에게서 전자공학의 기초를 배웠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기술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후에도 은사를 잊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장인호의 고집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클 정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자의 방문에 장인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이클은 장인호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하던 장인호도 제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수리점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정신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윤이 정리해둔 수리 기록과 개선 방안들을 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의 전자제품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과 전통적인 수리 기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도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이일렉트로닉스의 한국 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 팀에 도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수리 기술과 현대 기술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장인호와 수리점이 걱정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도윤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수리점은 보존하되 젊은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장인호의 기술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은 수리점의 가치를 새롭게 이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제안을 들은 장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맡아주면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 장인호의 말에는 도윤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마이클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이일렉트로닉스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제품 진단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수리 데이터와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수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윤의 역할은 그 시스템의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실제 수리 현장의 경험을 가진 그의 배경은 이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여기에 장인호의 오랜 경험과 기술이 더해진다면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클은 확신했습니다. 수리점 한편에는 작은 교육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인호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윤은 이 공간이 단순한 기술 전수의 장소를 넘어 장인 정신과 현대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배움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봄이 오기 전의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장인호는 퇴원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고된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는 교육장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수리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제2일렉트라닉스 한국지사의 면접장은 도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딱딱한 회의실 대신 넓은 작업실이었고 형식적인 질문 대신 실제 문제 해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도윤에게 고장난 최신형 로봇 청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에게 배운 대로 차분히 접근했습니다. 먼저 제품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작동 시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열어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문제는 메인보드의 손상된 센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장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설계상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도윤의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직 구조를 수평으로 바꾸어 센서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용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는 제품의 신뢰성과 사용자 경험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신제품 개발팀의 핵심 연구원으로서였습니다. 첫 출근 날 도윤은 자신의 책상에 장인호가 선물한 공구 가방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최첨단 연구소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도윤을 반긴 것은 박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입사한 신임 연구원으로 도윤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지원은 도윤의 팀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도윤이 맡은 첫 프로젝트는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자제품의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 방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의 수리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담긴 수리 기법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도윤은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선 상황 인식형 진단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품의 사용 환경, 사용자의 습관, 그리고 과거 수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장인호가 늘 강조하던 맥락적 이해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의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호응을 얻었고 경영진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도윤의 접근 방식에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의 조화는 제2일렉트라닉스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편 수리점은 작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장인호는 이제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도윤도 이곳을 찾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연구소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전통과 혁신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수리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윤이 만든 교육용 진단 시스템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의 축소판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수리 사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마이클의 말에 장인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전통적인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도윤은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의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이 회사의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전 세계 서비스 네트워크에 적용될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시스템은 전문가의 경험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평생 노하우가 이렇게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윤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새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2일렉트로닉스 한국지사 연구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의 글로벌 론칭 발표회였습니다. 도윤은 단상에 올라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는 장인호가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연 세션에서 도윤이 보여준 실시간 진단 시스템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인의 직관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통적인 수리 기술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이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도윤이 최연소 연구소장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승진이 아닌 글로벌 리페어 테크놀로지 센터의 총책임자라는 중책이었습니다. 이는 제2일렉트로닉스가 수리와 유지보수 분야에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인호의 옛 수리점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J-테크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센터로 탈바꿈한 이곳에서는 매달 새로운 기술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여전히 이곳의 수석 강사로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수업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장인 정신의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주 한 번씩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장인호는 아카데미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토록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인호는 도윤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처음 수리점을 열 때 썼던 간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2일렉트로닉스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가전제품 수리와 재활용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윤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았고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장인호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조언들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성공 소식은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교육 모델에 관심을 보였고 도윤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장인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박지원 역시 도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용자 경험 팀장으로서 기술과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점차 각별한 감정으로 발전했고 이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년째 되던 해 J-테크 아카데미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첫 졸업생들의 창업 발표회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수리와 재생을 테마로 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장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읽었고 도윤은 그의 옆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졸업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이 이끄는 리페어 테크놀로지 센터는 전 세계 전자제품 수리의 표준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장인 정신의 조화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고,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했습니다. 그해 겨울, 도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인호의 수리 기술과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영상과 데이터로 완벽하게 보존된 이 자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이 선물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도윤은 출근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카데미 앞 벚나무가 만개한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장인호가 건네준 작은 기회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 도윤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장인호의 낡은 공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그 작은 공구는 늘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 와치하우스의 수석 매니저 서유진은 손목의 카르티에 발롱 블루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세계적인 시계 컬렉터이자 럭셔리 브랜드의 아시아 총괄 대표 마이클 첸이 방문하기까지 단 1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살의 나이로 최연소 수석 매니저가 된 서유진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아시아 지역 VIP 고객관리 총괄이라는 자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아침부터 매장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초조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매장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진열장 속 명품 시계들은 완벽한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파텍 필립 컬렉션이 있는 중앙 진열대는 3번이나 다시 닦아 윤이 날 정도였습니다. VIP 룸의 온도는 23도, 습도는 45%로 맞추어져 있었고 돔 페리뇽은 최적의 온도로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스카프의 조화는 완벽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 위로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들 역시 그녀가 직접 고른 유니폼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이클 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계는 파텍 필립의 최신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랑 컴플리케이션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전 세계에 단 5개만 한정 제작된 귀한 제품이었습니다. 서유진은 이미 구매 가능성이 있는 VIP 고객 명단을 준비해 두었고 시계의 특징과 장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3번 진열장 광이 조금 흐린 것 같습니다. 새내기 직원 김민지의 말에 서유진은 즉시 해당 진열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완벽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절대 실수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흐릿한 회색빛의 낡은 등산복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운동화는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장과 함께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해야 할 이 순간에 웬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매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매우 꼼꼼하게 진열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유리판에 닿을 듯 말 듯 움직일 때마다 서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더구나 노인은 다름 아닌 파텍 필립 컬렉션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금 막 3번이나 닦아놓은 바로 그 진열장 앞이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2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의 방문까지 8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유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시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노인이 가리킨 것은 바로 마이클 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한정판 시계였습니다. 가격이 무려 3억이 넘는 전 세계에 단 5개뿐인 그 시계였습니다. 서유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계는 사전 예약하신 고객분들께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유진은 최대한 공손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2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매 초가 그녀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 모델의 투르비용 구조가 궁금해서 말입니다. 예전 모델과는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노인의 말에 서유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투르비용은 고급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기계 장치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노인의 낡은 등산복과 기운 운동화는 그저 시간을 때우러 온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네, 손님께서 시계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서유진의 말투에는 이제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전 세계 5개 한정판입니다. 가격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혹시 다른 매장을 추천해 드릴까요? 백화점 시계 코너라면. 가격이요? 얼마입니까? 3억 5천만 원입니다. 서유진은 이 말이면 노인이 물러설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쪽 오데마 픽의 모델은 어떻습니까? 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이 짜증나는 상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인은 고급 시계 브랜드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전문적인 용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서유진이 새내기 직원을 향해 조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손님 응대 좀 부탁드립니다. 전 곧 마이클 대표님 미팅이 있어서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서유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2시 57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공손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곳이지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매우 중요한 고객님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서유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김진우 회장님? 서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 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 김진우 회장님이십니까? 현대자동차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세계 최고의 빈티지 시계, 컬렉터, 파텍 필립 레퍼런스 2499의 주인이신 서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김진우 전 현대자동차 수석 엔지니어, 세계 빈티지 시계 협회 명예회장. 매장의 시계들이 일제히 삼시를 알렸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와치하우스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마이클 첸은 자신의 수행원들을 제치고 김진우 회장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 서유진이 보여준 거만한 자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세계적인 자동차 엔지니어이자 시계 컬렉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파텍 필립 빈티지 시계들의 소유자였고 그의 컬렉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은 김진우 회장의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산업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김진우는 현대자동차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자동차 엔진 설계 분야에서 수십 개의 핵심 특허를 보유했고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특허 수익과 탁월한 투자 안목으로 엄청난 부를 일구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그의 시계 컬렉션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싼 시계를 사모으는 수집가가 아닌 시계 제작 기술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소장한 빈티지 시계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인류의 위대한 기술 유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교만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지위를 과시하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등산복은 30년 전 자동차 연구소에서 입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엔진을 연구하고 설계하던 시절 그의 곁을 지켜준 작업복이었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에게는 그 시절의 기억이 담긴 등산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이클 첸은 김진우 회장에게 자신이 준비한 특별한 시계를 보여주고 싶다며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유진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VIP룸으로 향하는 김진우 회장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5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열정, 장인으로서의 집념,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끈 리더로서의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수에 대한 후회가 아닌 자신의 오만했던 삶 전체에 대한 깊은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진우 회장과 마이클 첸이 VIP룸으로 사라진 후에도 매장 안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서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시계들이 가리키는 시간보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VIP룸에서의 미팅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서유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먼 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평소와 다른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VIP룸 안에서는 시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이 김진우 회장에게 보여준 시계는 파텍 필립의 새로운 그랑 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전 세계 단 5개만 제작된 이 시계는 기존 모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와 미닛 리피터,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회장은 단 10분 만에 이 시계의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브먼트의 구조적 특성상 영하의 기온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간 시계와 기계공학을 연구해온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김진우 회장의 일생은 그가 소장한 시계들처럼 정교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자동차 산업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그는 독일 유학파 엔지니어로서 현대 자동차의 심장부를 설계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엔진을 설계하고 밤에는 시계를 분해하며 정밀 기계의 본질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늘 낡은 등산복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반분해된 시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가 설계한 알파 엔진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에는 시계 무브먼트에서 영감을 얻은 타이밍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시계 제작의 정밀성을 자동차 엔진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 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계 수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공학자의 열정이었습니다. 시계 하나하나가 인류의 위대한 기술적 성취를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컬렉션 중에는 1940년대에 제작된 파텍 필립 퍼페추얼 캘린더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기에도 완벽한 정밀도를 추구했던 스위스 시계 장인들의 집념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현재 시가 250억 원을 호가했지만 김진우 회장에게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역사적 유산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끼는 것은 1950년대 제작된 빈티지 크로노그래프였습니다. 이 시계는 그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의 독일 유학을 위해 판매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팔지 못했고 이후 김진우 회장은 30년간의 노력 끝에 같은 모델을 찾아 구입했습니다. 그에게 시계는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닌 인생의 이정표와도 같았습니다. VIP룸에서는 이제 시계 이상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자신의 엔지니어링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첸은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접어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김진우 회장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기술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서유진은 VIP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시계의 세계는 너무나 얕고 표피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계의 가격표 너머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수많은 장인들의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진우 회장과 마이클 첸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서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책이나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김진우 회장의 마지막 말은 서유진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와치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값비싼 시계의 가격표나 고객의 겉모습만을 중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계가 품고 있는 장인 정신과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서유진은 자신의 카르티에 발롱 블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시계에서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장인 정신의 결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김진우 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에 있었고 그 시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와치하우스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매장은 단순히 고급 시계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곳은 시계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는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서유진이 시작한 타임피스 살롱이었습니다. 서유진은 그날의 만남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의상 대신 단정한 정장을 택했고 시계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학교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밤늦게까지 시계의 역사와 기계장치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많이 읽은 것은 김진우 회장의 자서전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를 담은 이 책에서 그녀는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와치하우스의 직원 교육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사, 그리고 각 브랜드의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는 빈티지 시계의 가치와 현대 시계 기술의 혁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진우 회장의 영향은 매장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VIP룸은 이제 헤리티지 라운지가 되어 시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진열장에는 각 시계의 가격표 대신 그 시계가 가진 특별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교육용 모형도 설치되었습니다. 서유진이 특별히 공을 들인 것은 젊은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초청해 시계공학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진우 회장의 장학재단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엔지니어링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매장의 성과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오히려 진정한 시계 애호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계를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기술과 예술의 결정체로 바라보는 고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유진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했고 때로는 몇 시간씩 시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젊은 공학도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김진우 회장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학생들이 시계 기술을 통해 정밀 공학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서유진은 그들에게 단순히 시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꿈과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젊은 김진우가 시계를 통해 자동차 엔진의 혁신을 꿈꾸었던 것처럼 변화는 서유진 개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승진이나 실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진열장의 시계들을 정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을 돌보듯이 각각의 시계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 담긴 장인들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첸은 와치하우스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서유진을 아시아 지역 교육 담당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유진에게 이 승진은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위의 상승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진우 회장이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고 고객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감동했습니다. 서유진은 회장을 헤리티지 라운지로 안내하며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오랫동안 전시된 시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유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그가 처음 시계 공부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장인의 혼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시계는 그 시간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우리는 그 그릇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결정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김진우 회장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 값진 지혜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